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제 피치 못할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업무차, 그런 해외 출장차, 그럼 우리 황총이 빠질 뿐이 아닌데 오늘 아마 시골에서 아버님의 생신이어서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보고 자리 좀 비우기가 뭐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 윤상도반님이 지금 이 과정을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참석 우리 목적경이 좋은 게 요즘에는 빠져도 동영상으로 우리 목적경 TV 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황총이 보내온 목적선 업무 제가 좀 이제 저 일부러 지금 전혀 제가 전혀 다듬지 않고 외모 모양만 지금 틀을 잡아 주었는데요. 굉장히 그 가깝게 와 있는 것 같고요. 가치관까지 지금 서술되는데요. 그다음에 뭐 비전들이 아주 과연 이게 나중에 이제 목적하고 정말 맞닿아 있는 비전인지가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황총의 여러분들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목적을 표시하고 있는지 지금 전혀 진도가 더하고 한 번의 코칭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고 굉장히 지금 빨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김은석 소반님의 울산이기 때문에 올라다가 못 왔는데 어저께까지도 온다고 그랬다가 막판에 뒤집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막 비전이 너무 많죠?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근데 이제 가치관 7가지 근데 되게 맞아요. 다음 우리 이덕화 로마님도 상당히 좋으시고 지금 그 PB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PB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비전도 그렇고 가치관도 지금 다 이걸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 6, 7주 내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뭐 다 뒤집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도 계신데 그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선희 도화님도 지금 서울시 오늘 교육이 잡혀 있어가지고 서울시 지금 딱 교육 중인데 이렇게 감을 많이 김대성 도화님 박대성 박수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강호 도반님 아직 지금 들 준비가 돼서 원래 이제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이제 사명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사명 굉장히 오래전부터 2000년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명인데 우리 틀에 맞춰서 조선 도반님 아직 못 오셨나?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오경희님은 지금 목적 선언문까지만 그죠? 이제 그다음에 가치관도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문으로 나간 이 목적 경영 주어진 게 측정 툴인데 이거는 교수님의 학문수도 꼭지 그냥 책 뒤에 보면 그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논문이 거의 다 쓸 시점에서 황금수도 꼭지를 그냥 막 독파했는데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그 뒤쪽에 있는 걸 내가 몰랐어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논문을 쓰려고 그러는데 좀 도움 주시고 교수님 저한테 이 내용을 던져줬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에 황금수도 꼭지 뒤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걸 진짜 알았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 이전부터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교수님 연구를 다 해온 걸 바탕으로 제가 이걸 한번 목적 경영의 틀에다가 기록해서
검증을 하고 사당도로 검증을 해보는 과정을 거쳐서 논문으로 이제 탄생이 됐고 최종 교수님의 어느 정도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학회지에 실리게 되면 공공연히 아마 공공연히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처음 목적 경영에 대한 풀을 들어가야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대상으로 해봤는데 여기 보면 정체성이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단가? 매우 그렇다지. 내가 길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리고 알죠? 그래서 색깔별로 보면 정체성은 매우 그렇다가 한 반. 그렇죠? 소명은 되게 없더라고요. 소명 부분은 다행이에요. 원래 목적이 소명의 부름을 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영 철학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게 맞춰야 이게 높아질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경영 철학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명감도 그렇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긍휼감도 아직은 이제 한 25% 정도? 이거 이제 여러분들 저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동 프로그램으로 인상 들어가는 뽑았습니다. 간단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번 주차 토론을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약간 이번 주 과정에 책을 읽고 그런 이런 아무리 급해도 이거 조금만 하고요. 혹시 그냥 이 내용 중에서 무작위로 한번 그 후문을 열어볼까요? 우리 제가 부르부르 몇 명씩만 하다가 이게 처음으로 이제 자유롭게 이 과정에서 78조까지 읽은 거에서 이제 마음이 와닿거나 목적 경영을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경영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고 벌써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면 목적 경영인가? 왜 지금 목적 경영인가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전통적 경영이 어떻길래? 하는 걸 지금 아마 이건 자체에 얘기할 것 같아요. 주인 대위 모형도 나오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다 좋은 의미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그 샤오리 맞죠? 네. 그 사람이 가진 그 아픔이나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완전히 거기 문제에 포커싱을 안 두고 다른 쪽에다가 그 관점을 두면서 그 문제조차도 이렇게 커버하고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고 만약에 그게 방법적으로 정말 맞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코칭을 할 때 진짜 저는 샤오리 이 책을 읽으면서요 번역하면서 샤오리의 내러티브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걸 정말 제대로 읽어보시면은 그 이제 마음에 와닿는 사람들 강화감성이 있겠지만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도카 도안을 아까 얘기 나누다가 보니까 이제 교육 심리 상담 이쪽도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한 개인이 이런 어떤 그런 심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그 목적을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발견했을 때 그 외부에서의 그런 자극에게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목적에 한번 비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이렇게 좀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도 그렇고 이게 적용만 잘 되면 진정한 어떤 그런 코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킬이 아닌 그런 좀 해답으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코칭이에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코칭이 있어야 된대. 네. 코칭 이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았어요. 내가 너 코칭할 줄 아니까 내가 코칭이 안 되더라고요. 받아보니까 도대체 코칭이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정말 내가 너 코칭하는지도 모르면서 생활 속에서 대화 속에서 코칭.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녀하고 집사람하고 내가 집사람을 뭐 좀 불만이 있으면 대화 속에서 은근히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 끼워 넣어야 돼요. 이거를 끼워 넣어야지 이거를 그냥 집사람 코칭할게 하면 건 꽝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나도 한 가지 생활 속에서 참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 정연환 도와님 읽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괜찮아요. 그냥 그냥 저는 그 사분이 조금 많이 도전적이었어요. 개인적 이익과 집단적 이익이 결국은 윈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목적 경영을 통한 윈윈을 어떻게 조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시너지? 그것에 대한 숙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적 이익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요즘 같은 사람들 조직에 충성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 충족이 되어야 선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이 좀 근데 그 민민을 대표할 때 원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부 앤 택이잖아. 근데 이제 테이크 앤 기부냐 기부 앤 테이크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저는 교수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교수님하고 이제 처음 걸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지금 책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사장님 왜 사업을 하십니까? 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내러티브 중에서 교수님 하나 고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중소기업 사장들도 있고 탈락하는 사람은 되게 중소기업 사장들이에요. 내가 그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을 알지만 그들을 여기 끌어들이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친해도. 왜 그러냐. 이기적인 습관이나 사고가 지배적인 이 상황에서 자기 사업도 이타적인 거를 과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받아들여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거절당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여기서 또 해보면 탈락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우리 학회 멤버들은 잘 탈락 안 하는데 중소기업 사람들은 탈락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가능하면 이타적인 것이 지속 가능한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 지속 가능한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이타적인 것이 결국은 가장 나를 위한 것이다. 하고 할 수도 있다.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공감을 했고 오늘 바로 요거 가지고 요 주제로 한 꼭지를 지금 책을 가면 쓸 겁니다. 그 내용을 또 혹시 이상호 대표님 교수님께 드렸던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아직까지 저에게는 지속적으로 좀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정말 잘하고 있을 때인가? 아니면 가장 취약하고 힘든 시기라고 느꼈을 때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저에게 지금 답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한 저에 대한 그 진정성에서 의미 찾기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되짚고 다시 재차 물어보고 제 자신에게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 멘트 해주실 분 있나요? 멘트 해주실 분 있나요? 우리 이강호 대표님 말씀하시죠. 그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정말 잘하고 있을 때인가 아니면 가장 취약하고 힘든 시기라고 느꼈을 때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죠? 네. 몇 페이지냐면 제가 뭐라고 됐까? 322페이지 4번 제가 질문입니다. 뭐라고 답했죠?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군요. 답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이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몇 번이라도 되물어보십시오. 다시 더 물어보라고 그래서 자신은. 저는 되게 많이 느꼈던 건데, 우선 제가 취약해 있고 제가 어려운 상황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럴 때는 그게 저 사람이 저를 위해서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잘 되고, 뭔가를 진취적으로 잘 하고 있을 때, 인정받고 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진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진심으로 저한테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을 땐 누구든지 위로해줄 수 있는데 제가 진짜 뭔가 성과를 내고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저한테 진짜 응원해주는 사람이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의 지금까지 기버스 개인의 생활화를 나름은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248, 369 이런 911에 대한 실천을 하면서 조건부에 없는 것들을 먼저 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게 회사에 대한 성장 속도, 회사의 어떤 매출 경제적인 부분들을 등한시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제 삶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생각하는 부분에 자꾸 이게 이제 저에게 더 진정성 있는 내가 지금 저 말을 듣고 반성을 하게 되는데 내가 너무 영혼 없는 대답을 한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내가 이 대표의 과거를 잘 알거든요. 그걸 내가 생각을 못했네. 이 대표의 삶을 내가 옆에 잠깐 지켜보면은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 먼저예요 삶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당에서의 그 생활도 그렇고요. 그뭐 봉사라고 하는 걸 아예 그냥 삶 속에 달고 다시는 분인데 저런 질문을 한 거를 제가 왜 그때 못하고 그냥 그랬지? 죄송합니다. 다시 답답했었다. 더 많이 깊게 한번 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득 든 생각인데 두 분 말씀이 다 이렇게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친구도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기 잘 나갈 때는 일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춤이라도 또 꽁꽁이라도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항상 그러겠지만 또 자기가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건 절대 뺏길 것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과연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와서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은 자기 취약성을 그만큼 뺏길 취약성에 대해서 용기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엄청나게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건 내가 엄청나게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부럽겠죠. 부러워가지고 못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 그때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격려를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파트너인 거거든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필요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같이 진짜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을 하고 이렇게 파트너가 되겠다는 소리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관계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자기 들어올 때 되는 거라고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망을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프로세스를 이기는 사람들은 남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목표와 같은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가서 격려해주고 자기 가볍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가벼울 때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그 취약성 있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진짜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를 본인이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격려를 해줘서 같은 파트너라고 이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낫다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는 그 파트너하고 저쪽에 있는 파트너들을 얼마나 본인의 그셋 속에 포함시켜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본인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목적 자체나 이분들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전고로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담겨 있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언뜻 생각이 드는데 그 되게 제가 남긴 족적 중에서 두 번째 자랑스러운 게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계공업 사전이라는 걸 써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없었던 시절에도 그걸 제공했다는 거가 있고요. 지금도 스테이드셀러 지금 남아있고 지금도 팔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화성 경제인 프롬이라는 거를 처음에 뭐 10몇 명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지만 국내 최고의 지자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을 아마 화성 경제인 프롬 가면 제가 운행했을 때까지는 가면 포럼 딱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딱 뜨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목적 선언문이 아니라 사명이 떴어요. 화성 경제는 사명이고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고 시작했어요. 그게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딱 시작하니까요. 먼저 치고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요. 국회의원이 화성에 3명이야 돼요. 2-3명이 되니까 2-3명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뭐 5분만 얘기하자, 10분만 얘기하자. 이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과 얘기하자. 또 뭐 도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뭐 아블레게들 다 저는요 완강하게 화성 상공에서 회장하고 이걸 하면서까지 회장이야 뭐 하나 그러죠. 되게 기업인들이요 그런 정치인들 또 국회의원이라면요 전부 막 고개를 들고 이래요. 나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저는 전혀 굴하지 않고요. 국회의원 오면 왔냐고 인사만 딱 하고 나는 그냥 아는 체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포럼에 진행하는 데만 집중했고요. 거기 왜냐면 그 목적에서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 포럼이 뭐냐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때 결국은 그들도 다 거기서 공부 안 하려면 그랬어요. 공부 안 하시러 오려면 오시지 말라요. 여기 중소기업 경영자도 공부하는 데인데 공부하는데 방해하러 오시면 안 왔으면 좋겠다. 공부하시러 오시면 하고 나는 말이야. 옛날에 내가 신라호텔에 삼성경제인 포럼 다닐 때 한 20년 다녔는데 그때 공부하는 시장이 있었어요. 박원순 시장은요. 그때 딱 오면요. 딱 일부러 이게 시작해서 한 3분 5분쯤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앞에 앉았다가 있잖아요. 딱 보다가 끝날 때쯤 해서 샥 고개 숙이고 나가요. 그게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 위로 와서 돌아다니면 이거 악스. 그 포럼 처음 하니까 바간도 아니에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화성 경제 포럼에 와서 국회만 오지도 않아요. 발도 안 놓쳐 이제는. 그래서 이 목적이 나는 뭐든지 시작할 때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만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사회자가 말이 그 도반님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19년도에 좀 약간 어떤 되게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때에도 제가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학교 동창부터 시작해서 직장까지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제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친하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좋은 성과를 냈을 때도 그 사람들을 만났었고 이제 1월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도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그 만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약간 제가 그 사업을 시작하고 막 이게 멘탈이 흔들리니까 가장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예전 생각을 했었으면 이제 좀 이렇게 명망 있는 뭐 투자자나 이런 사람 만나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겠죠. 근데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저를 잘 아는 사람한테 저를 다시 점검 받아야겠다.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제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모르면 좀 잘 못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조언을 해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죠, 이럴 때는. 근데 그분들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잘 나갈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았, 야. 인지적 차이에 제가 받아들인 차이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잘 나간다고 더 주거나 못 나간다고 안 주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똑같은 걸 줬는데 저는 그때는 생각지도 않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얘기를 심지어 들은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지금은 딱 듣고 와 이건 진짜 너무 고마운데? 뭐 이런 마음이 그래서 가난해지네. 잘 될 거야. 너는 옛날부터 뭐 빛이 났던 애 막 이런 거 들으면 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지 막 이러면 너무 고마운데 그때도 야 너 대단해. 야 너 진짜 좋은 성과 냈다 했을 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잘 됐을 때 오는 사람의 제가 잘 되는 걸 보고 저에게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주는 사람은 똑같은 선상에서 그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오는 사람들은 이제 사기에 좀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걸 줬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걸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느끼는 이 인지적 차이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닐까. 은근히 그런 훌륭한 친구들 좋다. 말 잘해야 돼요. 욕먹었죠. 힘드니까 찾아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한다. 됐죠. 이런 세팅은 오늘 도움이 많이 된 건데. 네. 감사합니다. 또 소외하긴 하고요. 요거 이제 교육 되셨거나 안 되신 분 좀 내주시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아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갈 거예요. 질문.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제 쓰는 책에도 한 꼭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경련이 존경을 받나요? 지금 전경련도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제가 전경련의 수장이었다면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순수히 대한민국 미래만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판단했을 거예요. 내가 전경련 가면 전경련의 목적부터 바꿨을 거예요. 제가 가는 데는 항상 있잖아요. 제 2조 목적을 다 바꿉니다. 제가 속한 조직은 내가 속하져 있는 한, 나가는 한 그 목적부터 바꾸지 않으면 나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기 BRT라고 미국의 가장 품격 있는 경제단체, 되게 미국의 최대 200대 기업 정도 이 경영자들이 모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원칙에 동의한 적이 있어요. 언제? 내가 회사를 창업하던 1997년에 이걸 동의했어요. 경영진과 이사회의 최우선 의무는 회사와 주주 이익에 대한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IMF 왔을 때 돈 빌릴 때요, 각서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각서에 돈 빌려줄 때 이게 동의했었거든요. 이렇게 미국 BRT가 이렇게 동의하던 BRT가요, 갑자기가 아니죠. 2019년 8월 19일 날이죠. 8월 19일 날 총회가 열리는데 그 총회를 하면 회장이 바뀌지거든요. 총회를 열면서 회장도 바꾼데 그 회장이 바뀌면서 수락연설에서 여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되면서 회장 수락연설에 처음에 나오는 말이 쏘리 밀턴이었어요. 아까 밀턴의 동의했잖아요. 근데 그 동의했지만 이제 미안하게 됐다, 밀턴 박사. 이제 그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회사가 목적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 경영이 이전부터도 내가 보니까 한
한 25년, 30년을 해도 이 목적 경영 얘기가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좀 떠오르다가 죽고 떠오르다가 죽고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과 창의성을 통해 성공하고 의미와 존엄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그 세부 시행규칙까지 아예 그냥 마련했어요, 그날요. 시행규칙이 뭐냐면은 중심은 뭐냐면 이해관계자와 충돌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하다 보면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주식은 사지 마라. 그 정도로 복잡하니까 이해관계자가 심플한 주식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해관계자는 고객 있고 종업원 있고 협력업체 있고 공동체는 회사죠. 그 다음에 주주 있잖아요. 순서를 아예 순서를 정했어요. 제일 먼저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공동체, 주주 순으로. 주주가 제일 나중에 하는 거죠.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신고전주의의 전통적 경영의 사망선고와 함께 목적 경영 시대의 선언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CEO들이 다 선언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적 경영에서 자꾸 질문하는 경우는 목적 경영과 ESG가 뭐가 다른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교수님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고 ESG는 목적 경영에 나는 일부 비전에 불과하다. 목적 경영의 일부 비전에 불과하지 이게 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기야 이거는 뭐냐면은 성과 지표 중에서도 재무 지표가 아니에요. 비재무 지표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아니다고 회사가 돈 못 버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목적 경영 시대가 고려하듯이 ESG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회적 압력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이 돈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비전 지표 이런 ESG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지 않은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투자하지 않겠다보다 무서운 거는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압력이 있죠. 이렇게 대개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뭐 ESG 다 아시죠? 내용들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UN 산하에 PRIA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투자자 중심으로 이런 단체가 생겨가지고 사회 책임 투자 원칙 협회 이게 이제 약자예요. 생겨가지고 이런 6가지 원칙을 발표하는데 6가지 원칙 1, 2, 3, 4, 6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 지표가 낮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한 거예요. 본질은 저도 이제 중부일보에다가 이거 쓴 적이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ESG 운동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라는 주제로 쓴 적이 있는데 그때 ESG 본질은 뭐냐? 저도 이거 교수님 포온 거예요. 기업 자신이 상처를 낸 자연과 공동체 구성원들을 치유해줘야 한다. 환대를 하려면 나부터 치유해야 되듯이 이렇게 본질은 이거예요. 본질. 이 본질은 다 어디 갔고 다 워싱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선택의 상처의 치유 문제가 2고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의 다양성 훼손과 양극화 치유 문제가 공생 S고 공연이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 상당히 투명성을 넘어서 과연 구성원의 성장에 대한 고통까지도 인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공존, 공생, 공용을 위한 경영이 이게 바로 그야말로 이게 윈윈이죠. ESG고요. 그 다음에 ESG의 성공 여부는 E도 좋고 S도 좋은데 저는 거버넌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반하면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주인이 완성되지 못한 회사가 벌이는 그 어느 의 ESG 정도. 저번에 우리 그 소크라테스 강연에서 ESG 설명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어떤 부분만 설명했냐면 ESG가 뭔가 하고 테크닉적인 부분, 이런 또 하나 성과로 보는 부분 측에서의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내가 이제 나한테 기회를 줬으면 내가 답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했을 텐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워싱으로 연결되지 않는 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버넌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적과 사명에 연계된 ESG만이 브랜드 파워로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 자랑했잖아요. 우리는 ESG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큰 교육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무슨 교육을 했냐? 목적 경영은 지금도 책을 3번째 우리 관리자들과 같이 읽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 회의가 끝나면 1시간 정도 책을 같이 읽어요. 돌아가면서 한 꼭지씩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ESG를 평가한다고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동반성장위원회에 가입됐거든요. 그래서 ESG를 아마 몇천 개 중소기업 대사로 아마 평가를 했나 봐요. 근데 몇 개 안 되는 우리가 ESG 실천, 우수 실천 업체로 선정이 돼서 패까지 받았어요. 그게 나는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목적 경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민주화되지 못한 지배구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교수님은 그런 말이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목적 경영 함께 끌어들이는데 내가 책을 쓰면서도 좀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또 그래서 비유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용만 버리면요 목적 경영 바로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막 거기다가 막 자기 와이프 이사로 갖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처남 처제 막 회사 다 갖다 집어넣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 목적 경영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를 시작하면서 이 책을 제목을 제가 한번 전하는 대로예요. 이 제목을 전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왜 이 제목을 이 사람들 썼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목적 중심 리더십하고 그냥 맞닥 같은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 막 억지로 출판사 사장을 설득해가지고 목적 중심 경영으로 목적 중심 출판사 사장은 목적 중심 경제로 하자고 이코노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겨가지고 경영으로 했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이코노믹은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 이런 그 거래 교환의 그런 경영이 아닌 정말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경제 그런 경영이거든요. 그다음에 하이어의 뜻은 목적은 숭고하고 그다음에 오센틱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숭고함으로 이 저자는 숭고한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숭고한 의미의 하이어고요. 더 위대한 산에 기하려는 욕구와 갈망을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퍼포스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언제인가? 그게 바로 목적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새로운 창조도 있는 시도고요.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쓰고 있어요. 여기서 숨겨진 가치, 진정성의 메시지와 이게 어디에 숨겨져 있나? 하이어 앞에 숨겨져 있어요. 오센틱이라는 게. 분명히 목적 경영은 저는 오센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내가 목적 경영의 DNA, 씨앗은 리더십은 진성 리더십이다. 얘기했던 그거예요. 진성 리더십이 목적 경영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책에 나오듯이.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노력을 시작하고 충분한 감독과 보상의 시스템을 열심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통제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조직으로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일해야 된다. 그 얘기가 시스템이 일해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종업원. 이게 PR을 한다. 그러니까 종업원들 그 시스템을 PR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잘 나간다는 돈 많이 번다는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 경제적 사고방식들 이런 사고방식 구조적인 계층 질서를 지닌다. 위험과 회피적이면 이기적이다. 개인적 희생보다 금전적 보장을 우선한다. 보상을 위해 자원을 놓고 경쟁한다.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능력만큼 일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 이런 거죠. 뛰어난 전략을 경영자나 기획실에서 세워가지고 종업원들을 움직이게 발로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뛰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인센티브, 고깃덩어리나 당근으로 채찍을 가하는 거죠. 뭐 진급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얄팍한 복지, 생일날 뭐 이렇게 축하해주고 뭐 케이크도 주고 이런 것들로 그렇지만 이거는
그 누가 뭐래도 도구적으로 몰입시키는 도구적으로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보고 몰입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러한 지금까지는 진짜 목적지 없는 설국열차 같았어요. 앞칸으로 가지만 결국은 뭐야? 앞칸으로 가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만 하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체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냐? 목적적 연쇄라는 게 바로 이런 플랫폼 시대의 플랫폼 조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직의 목적, 최고 경영자의 철학과 목적으로 진정성을 검증받고 맥락적 소통을 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조직에서 제가 성공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구성원들을 여기에 개입시켰다는 얘기예요. 목적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면 목적이 내재화예요.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내 책에 꼭지에도 이게 분명히 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업무나 자기 일에 대한 서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서약으로 만들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 목적서를 만드는 게 나에 대한 서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약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약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생계가 아니고 이게 뭘로 바뀐다? 소명이 바뀌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생계를 넘어서 소명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된다? 인게이지먼트 된다. 인게이지먼트처럼 코칭, 멘토링 이거보다 HRD에서 이게 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다 바뀌었어요. 인게이지먼트 1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의 인게이지먼트, 종업원 잡 인게이지먼트를 시킬 것인가가 HRD의 화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 경영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인게이지먼트 이걸 시키게 한 것이다. 인게이지먼트란 뭐냐? 정말 회사를 올 때 몸과 마음, 영혼까지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그게 함께 일에 몰입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함께라는 잡 인게이지먼트. 저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조직 몰입 뭐 이런 얘기를 안 쓰고 그냥 인게이지먼트를 그냥 썼습니다. 보고시키기 위해서. 섣불리 그 몰입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전통적 이론들은요, 되게 상황적이고 대칭적 프레임워크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 이론과 훈련, 그 훈련이 뭐냐면 전부 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무엇을 어떻게, 우리 이창용 박사님이 얘기하듯이 어떻게 저주에 걸려있어. 뭐든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안 나와. 이렇게 어려운 결정 어떻게 하지? 비전 어떻게 실현하지? 아니면 생성스러운 부하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해? 이제 변화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이런 뉴노멀 시대는요, 이게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신고전주의나 고전주의 경영 논리는 어떻게 와요? 탈산업화 경영 이론으로 포용의 경제학으로 와야 된다는 게 이 책에서 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용의 경제학. 그러니까 조직은 구성원의 목적을 실현하는 곳이야. 야, 이거는요,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전율이 왔어요. 네 목적 한번 만들어봐라. 네 목적이 만약 안 맞더라도 우리 회사 목적이 혹시 닿는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라 닿는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시작하고, 사람은 자신의 일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그 이기주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경영 논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용의 경제 사고방식으로 나오자면 조직은 역동적인 사회 시스템이고요. 사람은 이타적인 기여자가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은 더 높은 목적을 희생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자의적인 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고, 사람들은 협업하고 함께 창조할 수 있고, 사람들은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여기 사람들은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성장하고 함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포용의 경제학 사고방식. 그래서 이렇게 접목을 해봤어요. 접목을 해봤는데, 그럼 전통적하고 이 아까 이타적인 조직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조직이 이타적인 조직과 연결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도 말씀하시면, 조직은 계층적 구조이지만 역동적인 사회 시스템이기도 하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전통적 경영을 전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 저자들도 얘기하는 게 전통적 경영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중시 여긴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지만 조직의 더 높은 목적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더 높은 목적에 의미 있는 일을 위해 희생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경쟁하지만 조직의 이익과 공동의 더 높은 목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현 상태의 유지는 물론
도전에 참여가 변화하기 시작했을까? 여기 주인 대리 문제, 사람들은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직장에서 성장하는 함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포용의 경제와 전통적 경제와 한번 합성을 시켜보는 거죠. 숭고한 목적을 가진 조직은 바로 이거예요. 목적이 모든 일을 결정권자가 되고요. 옛날에는 제가 우리 조직의 의사결정을 어디다 뒀냐면요. 원칙에 뒀어요. 원칙이면 네가 결정해도 된다. 부사장들한테. 원칙이 아니면 하지 마라. 원칙이 뭐냐면요. 그래서 저는요. 중소기업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래면요. 간이용 수중제도를 없앴어요. 간이용 수중제도를 없애고 그게 상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대에는요. 아주 얄팍했어요. 아주 얄팍했어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가졌어요. 법인 카드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말단 영업사원까지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밥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제 그때는 원칙이었지만 그게 양심이야? 양심이 맞으면 해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우리 목적에 맞아? 목적의 모든 결정권자가 목적. 또 구성원은 그 일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 그들은 자존심을 초월하고 사명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희생하려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숭고한 목적을 가진 조직. 제가 가장 원하는 하이라이트 같고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공유 리더십, 진성 리더십, 목적 중심 리더십이 목적 경영의 DNA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이런 소수들의 이런 경영자들이나 관리자가 소수에 있는 게 아니라 공유된 목적에 실현 열정을 다하는 구성원들에게 있다. 그게 여기서 바로 목적의 내재화예요. 나만 생각하는 목적만 있으면 안 돼요. 조직을 이끌는. 이게 내재화돼야 돼. 내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중간 관리자를 목적 경영 리더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말단으로 계속 내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개인의 목적을 발견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구성원의 목적을 찾도록 도우며 개인의 목적을 조직의 목적과 연결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이거 보실래요? 자, 개인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목적을 찾도록 돕는다는 게 목적을 공유하는 거예요. 목적을 공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상대방과 같게 하는 거예요. 목적. 그 다음에 개인과 목적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내재화예요. 이 세 가지가 목적 경영의 키워드죠. 그래서 진성 리더는 무엇을 하는지보다 그런 일을 왜 하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성 리더인 거죠. 그래서 설립자의 목적을 표현하는 조직, 개인과 조직의 목적이 하나로 작동될 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드물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다. 이렇게 자기 설립자의 목적을 표현하는 조직이야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걸 보면 저기 봐요. 허브 갤러허라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경영자, 그 다음에 웬티컵이라는 디츠프 아메리카,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애플, 잡셋지 바닥으로 스타벅스 파워도 진출. 이런 사람들은 다 개인의 목적을 표현하는 조직이죠. 더 많은 조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디퍼포스라든가 여러 가지 원서들이나 논문을 읽다가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렇게 따온 건데, 그래서 뭐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바로 요 지금 우리 회사 이우상 도마님 콜라 무슨 콜라 먹지 우리 회사는요? 우리 회사에 그 저기 그 가면요, 그 카페에 가면은 냉장고에 콜라가 들어있는데 펩시 콜라 먹습니다. 전 라면은 어디가 먹는가? 라면은 나는 오늘 오뚜기만 먹습니다. 왜? 그 맛에는 아름다운 영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바로 이 인드라 누이가 목적 경영을 아마 제일 먼저 실천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팔아야 한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과를 쏜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 코카콜라를 뭘로 갔냐? 굉장히 이거는 진짜 착상이에요. 식음료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스파링 파트너로. 결국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롱런으로 가면요. 롱런으로 가면 반드시 목적 경영이 이긴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요 지금 필립 코틀러 되게 유명하죠? 마케팅의 뭐 아버지 이런 말도 있고 뭐 경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쌍칼님도 되게 퍼피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나 한 가지 더 하겠다.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다 지금 와서 더 하겠다는 게 뭐예요? 퍼포스 5T 이렇게 이제 문제는 경영자의 직원에 대한 거래 지향적인 마음을 목적의 동기를 두는 마음으로 바꾸면 그들은 정서 영역으로 들어가서 인게이지먼트 그래서 거래가 계약이 기여로 순환된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의 가능성이 사회계약이 리더로 서약으로 바뀌면 경제활동을 통해서 아까 이타적 공공의 손에도 기여하고 그런 이 성과도 충주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의 서약은 최선의 자, 역동적인 자, 성장하는 자, 신성한 합의이고요. 사회적 계약과 리더의 서약을 동시에 지니는 조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목적 중심 조직을 만들려면 이 저자들은 이렇게 7, 8개 단계로 구분했어요. 저자들은. 그래서 잊지 않은 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순서와 관계없다. 비선형적으로 가도 된다. 포커싱된 부분만 자기 약한 부분만 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계가 하듯이 목적 중심 조직을 상상하는 거야. 나는 어떤 목적 중심 조직을 생각하고 있는지 상상의 나래를 펴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만들지 말고 찾아. 만들지 마라. 만들면 안 된다. 진정성과 맞아야 검증하고 그 다음에 목적의 모든 결정권자를 전환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자극하고 중간관리자를 목적 중심 리더로 만들어봐요. 사람은 목적들을 연계시키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특히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중소기업 경영하면서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에너자이즈를 찾아서 제대로 그를 인파워링 시키는 방법이 에너자이저가 누구냐예요. 보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에너자이저들이 힐난하고 비난하고 모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회사를 나가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이거 잘 하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나 아픔에 대해서도 이렇게 털어놓고 상기하고 치유하고 이게 다른 사람들을 반대를 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먼저 치유받고 자기가 스스로 일으켜 세워져서 자기가 주인이 돼야 다른 사람들 손으로 초대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일차적으로 다른 사람들 먼저 치유해 준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아픈 것들이 있다면 그걸 들춰내서 치유를 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먼저 지금 사는 상태가 있어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건 거기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